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계약서 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쓰면 세금의 거의 99%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잔금까지 치렀다, 그게 매수든 매도든, 그러면 거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또 세팅을 둘 다 해버리면은 좀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진짜 1주택자라면 세금 폭탄을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폭탄을 맞냐면 최근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투자 막을 게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세금 때려서 억누르는 것 대신에 다른 투자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집값 그리고 전셋값에는 이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참고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당의 색깔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관점에서는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는 투기 수요로 봐요. 물론 투기 수요도 있고 그게 맞는데 전부가 다 투기 수요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집값을 잡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이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우리 경제학 시간에 다 배운 것처럼 수요를 억누르고 아니면 공급을 늘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가장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울 중심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만든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거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건데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공급 증가는. 그런데 수요 억제책은 어때요? 일단 딱 누르면은 당장 뭔가 반응이 오니까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에서 했던 정책들을 보면은 공급 증가보다는 수요 억제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겠죠. 이게 만약에 변한다면 당의 색깔을 아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때를 100으로 본다면 저는 80으로 봅니다.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더더욱 고착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에 대한 공급도 부족, 그리고 전월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특히 올해 하반기 가을 전세 시장부터 그럴 가능성이 높고, 전세 월세 부분이 좀 올라간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매매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대신에 이제 뭐 일부러 세금을 막 때려서 억누른 대신에 그냥 다른 쪽으로 가게 하겠다, 뭐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투자처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외에 주식, 코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고, 뭐 모든 후보에 똑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부동산에 대한 지금 정책이 굉장히 지금 되게 모호하고 구체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1주택자인데 세금 폭탄 맞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세금 모르고 집 매매했다가 세금 폭탄 맞은 최악의 사례가 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진짜 1주택자라면 세금 폭탄을 잘 안 맞아요. 근데 왜 폭탄을 맞냐면 가짜 1주택자 때문에 그래요. 가짜 1주택자. 그러면 가짜 1주택자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세법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표에는 예를 들어서 3명, 3식구밖에 없는데 실제 같이 살고 있는 식구가 1명 더 있어서 4명이다. 그러면은 4명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4명의 주택수를 다 따져야 돼요. 그런데 주민등록표에 있는 3명은 1주택, 그리고 주민등록표 없는 그 가족 중에 1명이 1주택. 그러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1주택인데 실제로는 2주택이거든요. 이거 잡아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양도세 비과세를 놓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헤드라인을 23년 1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가 양도세 폭탄 맞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 왜 법원까지 갔을까요? 판사님한테 억울하니까 갔겠지. 어떤 케이스냐면은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본인 아버지 혼자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2012년에 산 서초구 아파트를 2019년에 팝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나만 있으니까 비과세지 않냐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주거용 오피스를 2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표 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같이 살았기 때문에 3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깨져서 세금이 8억 나온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저걸 내가 어떻게 잡아내냐? 두 가지 정도 해가지고 잡아내는데, 그 오피스텔에 자녀가 전입신고가 돼 있는데 그 실제 오피스텔 실사 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코로나 때 확진자 동선 같은 거 파악할 때 다 보셨죠?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 내역 보고 동선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냅니다. 물론 걱정을 하지 마세요. 뭐 모든 경우를 다 잡아내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규제지역, 고가주택 위주로 잡는데 워낙 요즘에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한 중저가 그 밑으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짜 1주택을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을 조심해야 되는데 2주택자는 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좀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립니다. 이거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약서 쓰기 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쓰면 세금의 거의 99%가 결정이 되고요. 만약에 잔금까지 치렀다, 그게 매수든 매도든, 그러면 거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2주택을 내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투자용. 이제 이때 투자는 시세 차익 혹은 임대 수입,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 2주택 모두 다 임대를 줘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되죠. 1번 주택을 서울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을 사요. 예를 들어서 뭐 송파나 잠실 해볼까요? 잠실을 사요. 그리고 2번 주택을 내가 다른 비조정대상 지역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강동을 사본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다 피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2번이 비조정이니까. 그리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세팅을 둘 다 해버리면은 그래도 좀 많이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통해서 둘 다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둘 다 끌고 가다가 하나는 적당히 세금 내고 팔고 하나는 마지막에 비과세 받아서 팔면 돼요. 그래서 서울 조정 1번, 그리고 2번은 비조정 2번,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 하면 가장 베스트인 경우로 갈 수 있고, 이때 부부 공동명의에서 자금 출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소득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하신 케이스가 있는데, 1번이 지금 우리 있는 여기 분당, 성남 갖고 있는데 2번을 송파를 사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2번을 조정지역, 규제지역을 사버리니까 바로 취득세가 8% 나와요. 물론 분당을 3년 안에 팔면 피할 수는 있는데, 그분은 2주택 포지션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분당은 좀 팔면 안 되는 아까운 물건이고, 벌써 여기서 손해본 금액이 한 1억 이상 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거를 내가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좀 이해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조심하시고, 계약서 쓰기 전에 여러 군데 체크하셔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75년 만에 이제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이제 50대, 60대에게 뭐 혜택들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그게 나갔다고 해서 어떤 법이 다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을 과세한다, 그게 유산세인데, 그렇지 않고 받은 만큼만 내자, 이게 유산취득세입니다.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통과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걸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산취득세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이게 말한 쪽은 현재 정부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 치러져서 이제 정부가 바뀌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법을 바꾸고 어떤 입법적인 절차를 하는 곳은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유산취득세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이 없었고, 유산세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서 공제금액만 좀 올리자, 이런 얘기만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앞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하겠지만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정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뀔 거고, 국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한 유산취득세가 개편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좀 더 두고 보셔야 되고, 다만 국회에서는 당시 뭐 여당 야당이었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서 다 일괄공제를 좀 올리자,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대선이 지나고 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상속세에 대해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대략 1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뭔가 변화가 되면 뭐 한 15억,
좀 더 가면 한 20억 요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즉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이제 상속세 낸다 이 말은 약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실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제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어떤 공약들도 혹시 나오는지 좀 보시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세금 폭탄 맞는 경우, 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상속 직전에 물건을 함부로 파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속이라는 거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야지, 사망을 하셔야지 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을 우리가 어떻게 뭐 함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집이 뭐 한 30억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한 30억짜리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내가 이제 상속이 개시될 수 있으니까 조만간에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30억 정도 했을 때 배우자가 살아 계시고 자녀 2분 정도 있으면은 상속세가 거의 한 4억 4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아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제 과거에 어떤 세법적인, 세무적인 행정력이 좀 약했을 때를 생각하셔가지고 30억짜리를 그냥 팔아버려요.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12억이 넘었기 때문에 세금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좀 내고 팔고 그 돈을 이제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증여세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서 야 이거 뭐 내가 조금씩 주면 어떻게 알겠어? 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만약에 피상속인이 이제 돌아가셨다.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몰래 준 돈에 대해서 이제 잡히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까지 물어서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러면 이제 그 30억짜리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아까 나오는데 한 4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뒤에 그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세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세금 그 정도 내고 남은 돈은 이제 상속인 분들께서 이제 나눠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그 물건을 6개월 안에 팔려고 봤는데 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기도 하고 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좀 더 가지고 있으면 개발이 돼서 이제 좀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6개월 안에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취득가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취득가가 좀 올라가니까 나중에 팔더라도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전에 파는 거 조심하시고 상속 개시되고 나면 6개월 안에 내가 팔 거는 아니면 별도 감정평가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해당 물건을 바라보는 투자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 물건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이게 좋은 녀석이면 가급적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6개월 안에 감평을 받으시고. 근데 얘가 이 정도면 뭐 할 일 다 했다. 그러면은 가급적 6개월 안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재원으로 삼아서 하시면 좋고. 더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좀 조만간에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미리 사전 증여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출연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제 짧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평범한 직장인에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컨텐츠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됐는데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그 어떤 나라 정부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아니면 세금을 조금 거둘 거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거는 조금 좋게 말하면 복지사회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어떤 것들을 많이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 적게 걷는다는 거는 어떤 빈부격차라든지 어떤 사회적 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은 세금은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신성한 납세 의무도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권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세무사 공부했을 때 자녀를 한 명 갖고 있으면 자녀 소득공제였어요. 그게 100만 원, 150만 원 해가지고 보통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났었는데 지금은 자녀 세액공제죠. 그러면은 1인당 15만원? 요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돼요. 그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훨씬 손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1도 없잖아요. 왜? 내용도 어렵고 복잡하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지 이거를 행사하는 그런 과세당국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심스러워합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으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게 최선이고, 조금 더 이거를 더 폭넓게 보자면은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그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 게임의 법칙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 화폐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태우고 받은 화폐이기 때문에 엄청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내가 다시 대체가 불가능한, 아니면 희소성이 강한 다른 것들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자마자 곧바로 감가가 되는 뭐 차에다가 그냥 다 써버렸다. 그러면 나는 소중한 시간도 버렸죠. 그리고 차 물론 좋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감가되고 그 효용도 떨어지죠. 그러면 좀 이건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처음에는 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불릴 거냐, 나는 주식으로 할래, 나는 부동산으로 할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잘하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재테크하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다 이루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you